자, 151페이지에요. 등기의 유효 요건 보겠습니다. 자,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등기를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형식적 요건으로서는 등기부에서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가 존재해야 돼요. 등기법상의 절차에 따른 등기 존재.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 요건이 필요해요. 실질적 요건은 뭐냐면 당사자 의도한 바 내용대로 등기부가 갖추어져야 돼요. 즉 등기의 내용과 당사자 의도한 내용이 일치되도록 등기가 갖추어져야 된다. 자, 당사자 의도. 당사자가 행한 행위죠. 의도와 등기가 일치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실질적으로 유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식적 요건으로서는 등기가 등기법 절차에 따라서 존재해야 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문제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형식적 요건에서요. 자, 여기서는 등기법 절차에 따라 등기가 존재해야 되니까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가 적용돼요. 따라서 보존 등기는 한 개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만약에 2개 이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느 하나의 보존 등기는 등기부로서 효용이 없죠. 따라서 무효로 선언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 혹은 뭐 중복 등기, 소유권에 관한 중복 등기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 등기가 무효다.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 놓은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다만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어서 무효인 등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후보존 등기가 유효가 될 수는 있죠. 이게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먼저 만들어 놓은 보존 등기가 유효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등기 존재에 관계되는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문제로서 152페이지 요거 하나를 꼭 알아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은 이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요. 자, 152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에 되는 경우 그게 B 동그라미에 있죠. B 동그라미 이 부분을 정리해 두십니다. 표시란 등기에서는요 실체와 일치돼야 되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표시란 등기는 실체적으로 그 표시 상황이 등기 상황과 일치돼야 돼요. 그래야 유효인데 여기에 사항란 이중 등기의 경우 해놨죠. 이게 바로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 관해서는 대원칙이 먼저 만들어 놓은 보존 등기가 유효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선 보존 등기가 유효다라는 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 요건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몇 가지 있어요. 실질적 유효 요건에서 당사자 의도한 대로 등기 내용이 일치돼야 된다. 그래야 등기가 유효하다 이 말이죠. 여기는 뭐 시간적 불합치가 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것들 정리해놨죠. 만약에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그 상속을 등기해야겠죠.
상속이나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이전해야 된다 이것이고, 만약에 당사자 행위 능력을 상실했을 때는 이때는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에 대신해야겠죠. 또 디귿에 당사자가 교체됐다면 이때는 새로 거래를 해서 등기 신청해야겠죠. 자, 그런데 내용의 부를 합쳐 보세요. 153페이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양적 불합치일 때는 등기의 양이 물권 행위, 즉 물권 변동 거래한 행위의 양보다 큰 경우에는 물권 행위, 즉 당사자 의도한 대로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만 등기가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등기가 무효가 되죠. 그러나 반대로 등기의 양이 거래 행위한 양보다가도 작은 경우에는 이때는 원칙적으로 무효죠. 이게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3번. 거기 보면 물권 변동 과정의 불일치에서 여기 3번에 중간 생략 등기 났죠. 자, 3번에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은 이런 거죠. 갑의 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고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다시 미등기 전매를 한 거죠. 이렇게 다시 매도한 거죠. 이렇게 병한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는 병이 소유권 등기를 가져오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직접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병이 취득한 이 소유권 등기가 바로 중간 생략 등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을이 등기 없는 상태에서 최초 매도에서 최종 매수 앞으로 등기가 직접 이루어졌을 때 이 최종 매수인이 취득한 이 등기가 바로 중간 생략 등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냐 이 말이죠. 유효한 등기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 자, 이게 여기는 실체 관계가 부합하기 때문에, 부합한 등기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유효한 등기다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또 이 등기도 중간 생략 등기도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민법 186조에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등기가 유효한 등기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판례가. 그 근거는 뭐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유효한 등기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효한 등기로 인정한다. 우리 판례가요. 실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실제로 소유권을 가져야 할 사람이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등기되어 있으면 그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는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고 팔았고, 을은 다시 병한테 대금을 받고 팔았다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정당한 권리자가 되죠. 그러면 정당한 권리자인 병이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 등기부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라고 해석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유효한 등기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요. 대원칙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무효인 등기가 되는 경우 없냐? 있다.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 만약에 이 부동산이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중간 생략 등기는 이것은 언제나 무효인 등기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중간 생략 등기를 통해서 등기했다 하면 이 등기는 어떤 경우에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는 판례.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취지에 따라서 이때는 중간 생략 등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가 아닌 한 유효한 등기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생략 등기에 관해서요, 좀 정리를 하면 153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니은 중간생략 등기가 행하여진 이유는 여러 복잡한 사항을 정리하고 소유권 실제로 취득할 사람 앞으로 소유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법상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 보면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에 여기에 위반된 중간생략 등기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유효한 등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등기다라는 것이 판례예요. 왜냐하면 이 금지 규정의 성격을 우리 판례는 단속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단속 규정을 해석하니까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처벌을 하지만 중간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한 등기라고 사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처벌은 당하지만 중간생략 등기는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금지된 그 중간생략 등기를 실행한 당사자는 처벌한다. 그러나 중간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판시한다. 그 이유는 이 규정 자체가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에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했죠.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라 했죠. 이것만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는가 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리얼 동그라미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병이 직접 갑한테,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 직접 등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합니다. 3자의 합의가 있을 것. 3자의 합의가 있을 때 한해서만 직접 청구권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3자의 합의의 3자란 말은 갑, 을, 병, 최초 매도인, 중간자, 최종 매수인 이 3자가 중간생략 등기하기로 하는 합의, 이것을 3자의 합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갑, 을, 병이 전원이 함께 합의해도 좋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합의해도 좋습니다. 이게어도 관계없습니다. 순차적이라는 것은 갑과 을 합의, 을과 병 합의, 그리고 병과 갑 사이의 합의, 이것을 전부 다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순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서 3자의 합의를 인정할 수 있고 존재하면 직접 병이 갑한테 등기를 나한테 직접 넘겨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3자의 합의가 있을 때 한해서만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리얼. 그렇다면 만약에 3자의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3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합의가 없으면 그때는 여기는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해서 최초 매도인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중간자를 대위해서 청구하기 때문에
등기를 가져오는 것은 순차적으로 등기 전에 옵니다. 순차적으로 등기 전. 그래서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하고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해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위했을 때는요. 자, 3자의 합의가 없으면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가져올 수는 없다. 그죠? 병은 직접 갑에게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 올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순차적으로 대위를 통해서 이전 등기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전 등기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전 등기해 와서 등기를 갖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3자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직접 이렇게 해올 수 있지만 만약에 3자의 합의가 없을 때는 그때는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는데 등기는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15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이 있고 B 동그라미에 이런 내용이 있죠. 거기에 B 동그라미 보면 중간생활 등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돈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 B 동그라미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넘어가셔가지고 실체관계 부합관계에서요. 실질적 유효관계에서 네 번째입니다. 무효등기 유용이죠.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건데 이 무효 등기를 유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효한 등기로 활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효 등기로 활용하는 거예요. 무효 등기를 이렇게 사용한다. 자, 그러면 유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는 첫 번째, 반드시 무효 등기 자체는 이것은 사항란 안에 있는 무효 등기가 돼요. 사항란 안에 있는 무효 등기. 사항란이라는 것은 갑구나 을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사항란, 그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거기에 대한 무효 등기만 무효 등기 유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유용에 합의할 때까지 유용 합의 이 할 때까지 등기상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합니다. 유용 합의할 때까지, 그죠? 이거 할 때까지 등기상에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미 등기부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등기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런 전제하에, 이런 요건 하에서 무효 등기를 유효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입니다. 자, 이런 요건 하에서 등기가 이루어지고, 등기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권 변동, 물권 창설적 효력이 일어나죠. 물권이 창설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뭐 저당권이 만들어지고, 지상권이 만들어지고, 뭐 등등 이렇게 물권 창설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이 발생하잖아요. 대항력도 발생할 수 있죠. 또 순위가 확정되잖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등기하니까 순위가 확정적 효력을 갖게 되겠죠. 순위 확정력이 생긴다. 그렇죠? 또 보통 우리 판례는요, 토지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소유자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죠. 점유적 효력도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추정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등기에 공신력은 없습니다. 무효인 등기를 아무리 신뢰하더라도 그 신뢰한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그 믿었기 때문에 보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등기의 추진력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등기의 추진력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먼저 정리해 놨죠. 우리는 본등기 효력부터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6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추정적 효력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이 추정적 효력은 기본적으로 그 등기가 유효 등기든 무효 등기든 간에 일단 추정력은 발생합니다. 무효 등기여도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생긴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추정력이 그대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추정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단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력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입증 책임이 추정되는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추정되는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은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추정되는 내용은 어디까지 추정력이 미치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등기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등기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되어집니다. 절차적 측면에서 추정력이 미치고, 두 번째, 등기되어 있는 내용에 추정력이 미칩니다. 등기가 존재한다면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또 등기되어 있다면 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대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즉 거래행위도 이루어졌다라고 추정한다는 것이죠. 등기 원인에 만약에 매매가 있으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추정하고, 등기를 실행한 사람이 대리인을 근거로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대리권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추정한다는 것이죠. 또 소유자가 갑이래 돼 있으면 등기부에,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고, 저당권이 병한테 있다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병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고 추정하고, 동시에 그 병은 피담보 채권, 돈 받을 채권이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으로 등기 내용대로 추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은 그대로 추정한다. 따라서 물적 범위, 인적 범위 다 있는 되겠죠. 즉 인적 범위로 본다면 직전 소유자한테도 이 권리가 그래도 추정됩니다. 현재 등기 명인에게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따라서 직전 소유자도 이 추정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절차적 적법 추정과 등기 내용의 유효한 내용으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한다는 것이 이게 추정력의 내용이죠. 자, 이 추정력에 근거해서 부수적으로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추정력에 근거해서 부수적 효력이 발생해요. 부수적 효력.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바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등기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이라면 선의이고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 이 사람은 선의이고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즉 등기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등기된 사항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과실도 없는 걸로 추정한다. 그리고 동시에 부동산에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등기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이라면, 거래자라면 이 등기 내용은 다 알고 거래한다라고 추정해야겠죠. 따라서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등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거래자는 모두 알고 거래한다라고 추정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악의의 추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거래했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만약에 몰랐다고 추정한다면, 이 거래자가 몰랐다고 추정한다면 과실이 있는 걸로 추정하겠죠. 등기 내용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등기를 신뢰한 사람일 때는 등기 외의 사항, 등기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로 추정하는 것이죠. 등기 밖에 있는 내용들은 몰랐다라고 추정한다는 것이죠. 등기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러나 등기된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등기 내용은 최소한 알고 거래할 것이다. 그래서 악의로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로 추정되는 부분도 있고 악의 또는 과실로 추정되는 부분도 있다. 그게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추진력에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무효인 등기여도 추정력이 생긴다 했죠. 추정력이 인정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즉 허무인 등기이거나 사자 명의 등기, 여기에서는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한 사람을 꾸며가지고 이름을 하나 가짜로 만들어서 등기하면 그것은 무효 등기일 뿐만 아니라 추정력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또 이미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무효인 등기일 뿐만 아니라 추정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무효 등기에 관해서 추정력이 발생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예외입니다. 추정조차에게는 생기지 않는다. 이 두 개는 무효인 등기일 뿐만 아니라 추정력 자체도 생기지 않는 두 개의 등기가 있다. 예외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추정력에 관한 내용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추정력의 범위 해가지고요. 물적 범위와 인적 범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부수적 추정력까지 같이 읽어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 15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죠. 통상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아주 미약합니다.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즉 보존 등기 명인이 당해 건물을 신축한 당사자가 아니면 그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금방 깨어져 버립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정리해놨죠.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정리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157페이지 제일 하단에 따라서 보존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추정력은 부정된다. 그래서 판례는 부동산 전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경유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에 대해 양도 사실을 부인해버렸다라고 하면 그 보존 등기, 양수인 명의로 보존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그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졌기 때문에 양수인 스스로가 매매계약, 양도 행위가 유효한 양도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전하에 취득했다는 것을 명의인 스스로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특별조치법상에 의한 보존 등기는 굉장히 강력한 추정력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상, 이거는 특별법 규정으로 예별적으로 만드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보존 등기 할 당시에 만들었던 모든 증거 자료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무효되지 않는다.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조치법상의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강력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의 추정력인데요.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죠. 우리 교재 155페이지 다시 돌아와 보시면 가등기 자체로만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추정력조차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155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가등기의 효력, 기억, 가등기 전의 효력, 가등기인 채로의 효력은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니은 동그라미 본등기 후의 효력, 즉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걸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즉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한 그때부터 물권 변동은 발생하나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할 때 발생해요. 그러나 그 본등기의 순위가 있잖아요.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합니다.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가면 가등기 있죠. 가등기로 나타내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가등기로 다시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걸 가등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당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가등기되어 있는 소유권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등기부에 가등기로 나타낼 때는 바로 가등기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와 등기법에는 이 내용을 인정하고 있죠. 즉 가등기를 인정합니다. 이때 뒤에 있는 가등기 하는 방법은 바로 부기등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을 구체적으로 이제 민법 조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